A는 식물생태학의 권위자로 65세의 대학에서 정년퇴직 후에도 전 세계의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연구를 지속하였고 90세에도 테니스를 할 정도로 건강하였을 뿐 아니라 100살까지 논문을 발표할 정도로 활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00세가 되자 연구활동을 지속하기 힘들어졌고 아파트에서 쓰러지는 등 건강이 악화되면서 혼자만의 힘으로 일상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104세가 되자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서 화장실을 가거나 음식을 먹을 때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그는 의사비를 방문하여 존엄한 죽음을 맞기 원한다고 하면서 편안히 죽을 수 있는 약을 처방받기 원하였습니다. 의사비는 A에게 이러한 약을 처방해도 될까요? 안락사란 불치의 중병에 걸려 더 이상 생명 유지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고통 없이 죽음을 이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락사는 크게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극적 안락사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 안락사란 극약 등을 사용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안락사라는 단어에 혐오감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 존엄사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락사라는 개념도 과거에는 육체적인 고통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최근에는 존엄하게 죽을 환자의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락사는 그 자체적인 행위는 물론 그 목적에 따라서도 많은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합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인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지만 적극적 안락사는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및 미국의 일부 주에서만 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엄사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존엄사가 이렇게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는지와 함께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존엄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삶은 물론 죽음도 개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어떻게 어떤 시간에 죽을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기대여명이 늘어나면서 조절되지 않는 통증으로 산다는 자체가 고통이거나 뇌경색 후유증 등으로 사지의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배변이나 급식 등 기초적인 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등 자율적이고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삶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노쇠화로 걷지도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극심한 고통으로 신음하며 더 이상의 고통을 원하지 않는 환자를 죽음을 통해 고통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면서 동시에 사회가 줄 수 있는 자비로운 행위 혹은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존엄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째, 생명은 소중한 것으로 신이 아닌 인간이 개인의 선호나 결정에 의하여 삶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비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이유가 환자가 겪고 있는 심각한 고통을 줄이거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다한 의료비용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 혹은 단순히 병원의 편의를 위해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면 이와 같은 선택은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거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다가오자 병원 측은 고령이나 비만 등으로 이송이 어려웠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모르핀 등을 과다 주입하여 안락사를 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안락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1997년 한 환자가 술에 취한 채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뇌출혈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점차 회복하는 상태였지만 환자의 부인이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치료 중단과 함께 퇴원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해당 주치의가 허락하면서 결국 환자는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해당 주치의는 살 수 있는 환자의 퇴원을 허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살인방조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셋째, 의사는 진단이나 예후 평가를 실패하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데 의사가 진단을 착오하거나 실패로 인하여 환자 상태를 잘못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면 더 오래 살거나 회복할 수 있는 환자들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모 대학병원에서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관지 내시경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가 11개월간 유지되고 있던 환자에 대하여 보호자들은 주치의에게 인공호흡기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주치의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스스로 호흡하지 못해 바로 사망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와 같은 보호자들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들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환자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나서 자발호흡이 되살아났으며 이후 특별한 투약 없이 자발호흡을 유지하다가 7개월 후 사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명치료 중단의 기준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즉, 연명치료 중단제도 처음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들에게만 소극적으로 시행되다가 나중에는 적극적 안락사까지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의 존엄사에 대한 논의 경향을 보면 허용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 의사 조력 자살 혹은 적극적 안락사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9년 서울신문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80.7%가 적극적 안락사를 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환자의 경우 적극적 안락사를 찬성하는 경우가 58.7%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적극적 안락사와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전문직업인들인 전공의와 사법연수원생의 경우 각각 21.9%, 39.8%만이 찬성하였는데, 이는 일반인과 전문직업인들의 생각에서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일반인과 전문직과 인식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존엄사에 대하여 추상적인 생각만을 가지는 일반인에 비하여 직접적으로 이러한 환자들을 치료하고 문제들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첨단 기술과 풍요로운 삶은 인간의 삶을 점차적으로 길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 길어진 삶의 의미와 어떻게 삶을 마감할지에 대한 물음도 생기고 있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해야 할까요? 당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